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애들리 채널의 GDPR 판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DPR 관련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EU의 핵심 판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죠. 맞아요. GDPR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희 애들리 채널이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판례들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GDPR 중에서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기업과 개인에게 GDPR이 적용되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GDPR 적용 범위는 크게 물적 적용 범위와 지역적 적용 범위로 나눌 수 있어요. 물적 적용 범위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지를 의미하고, 지역적 적용 범위는 지리적으로 GDPR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물적 적용 범위부터 살펴볼까요? GDPR 제2조를 보면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인 수동 처리 개인정보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특정 기준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정리된 개인정보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고객 명단이나 회원 정보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점은 기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든 종이 문서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GDP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외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순수한 개인적 또는 가사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소록을 공유하는 정도는 GDP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매우 좁게 해석된다는 점. 또한 국가안보나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활동도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지역적 적용 범위인데요. GDPR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첫째, EU 내의 사업장, 어스태블리시먼트를 두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정보 처리가 EU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GDPR이 적용돼요. 둘째는 EU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도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 정보 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EU 시민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물건을 판다면, 또는 EU 시민들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분석한다면 GDP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GDPR 적용 예외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순수한 개인적 또는 가사 활동 예외인데, CJEU는 이 예외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맞아요. 2014년의 라이네스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자기 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그 카메라가 공공보도까지 촬영한 경우였어요. CJEU는 이것이 순수한 개인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9년 비비드 사건에서는 경찰서에서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CJEU는 이 역시 순수한 개인적 활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사건도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호별 방문 전도 중에 수집한 개인정보도 순수한 개인적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활동이 공적 영역으로 조금이라도 확장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GDPR 지역적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EU 내 설립지, 어스태블리시먼트 기준인데요. CJEU는 이 개념을 매우 유연하게 해석합니다. 2015년 벨티모 사건에서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났어요.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회사가 헝가리어 웹사이트를 통해 헝가리 부동산 광고를 하고 헝가리의 대리인과 은행 계좌, 우편 주소를 사용했는데요. CJEU는 비록 공식적인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준비를 통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있다면 헝가리에 설립지가 있다고 봤어요. 이는 매우 최소한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설립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도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어요. 미국 회사인 구글의 스페인 자회사 구글 스페인이 광고 판매 활동만 하더라도 이것이 모 회사의 검색 엔진 관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설립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죠. 이는 EU 내 자회사의 활동이 EU 역의 모 회사의 GDPR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업들이 단순히 법적 형태만 바꿔서 GDPR 적용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GDPR에서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CJU는 이 개념을 형식적인 지정보다는 실제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능적이고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공동 컨트롤러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2018년 비르트샤프트 아카데미 사건에서는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자도 방문자 데이터 처리에 대해 페이스북과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팬페이지 운영자가 통계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가 처리 목적과 수단 결정에 관여한다고 본 거죠. 이는 GDPR 적용 범위가 플랫폼 이용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는 종교 공동체와 개별 신도들이 함께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고 했고, 2020년 난트 해센 사건에서는 의회 청원위원회도 컨트롤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024년 에따 벨지 사건에서는 법령에 의해 정보를 공표하는 관보기관도 묵시적으로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JEU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컨트롤러의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GDPR은 국가 안보 관련 활동이나 법 집행 목적의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예외들도 CJEU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2022년 VS 사건이 좋은 예인데요. 검찰청이 형사사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였어요. CJEU는 이 경우 검찰청의 정보 처리 목적이 법 집행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방어이므로 GDPR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일한 기관이라도 정보 처리의 목적에 따라 GDPR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란트헤센 사건이나 2024년 WK 사건에서 의회 청원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원칙적으로 GDPR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다만 법원의 사법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2022년 AP 사건에서 법원이 언론인에게 보도를 위해 소송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사법부 독립성 보호를 위한 예외로 보입니다. 지역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바로 역외 적용의 범위인데요. 2019년 구글대 CNIL 사건에서 CJEU는 이칠 권리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에서 CJEU는 EU 데이터보호법상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전 세계 모든 버전의 검색엔진에서 링크를 삭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EU 영내에서는 효과적으로 삭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EU 내 사용자가 어떤 도메인으로 접속하든 삭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EU 회원국의 법원이나 감독기구가 자국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 전 세계적인 삭제를 명령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GDPR의 역외 적용 문제가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때로는 EU 회원국 국내법이 GDPR의 원칙을 GDPR이 원래 적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GDPR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개인정보만 보호하는데 어떤 나라 법이 법인의 정보에도 유사한 보호를 적용할 수 있죠. 2020년 JNS 서비스 사건에서 CJEU는 이런 경우 자신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독일 세법이 GDPR 원칙을 법인 정보 보호에도 확장 적용했는데 CJEU는 이는 EU법의 GDPR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므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GDPR 적용 범위 관련 판례들에서 몇 가지 일관된 경향이 보입니다. 첫째, 핵심 개념들은 매우 넓게 해석하는 반면 GDPR 적용 예외는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두텁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VS 사건에서처럼 동일한 정보라도 처리 목적에 따라 GDPR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죠. 셋째,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두드러져요. 법적 형태나 명칭보다는 실제 활동 내용과 그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벨티모 사건의 설립지 판단이나 비르트샤프트 아카데미 사건의 컨트롤러 판단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공익 등 다른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접근법이죠. 이러한 판례 경향이 기업과 개인에게 주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EU 역의 기업이라도 EU 시장을 겨냥하거나 EU 내 개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한다면 GDPR 적용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컨트롤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해도 공동 컨트롤러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개인적 또는 가사 활동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활동이 조금이라도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GDPR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법적으로 불확실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설립지의 정확한 기준이나 타겟팅을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들, 전 세계적 지칠 권리의 집행 문제 등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영역이에요. 오늘은 GDPR의 적용 범위에 대해 CJEU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의 그물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CJEU가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GDPR은 단순히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GDPR 관련 CJEU 판례 시리즈 3회에서는 개인정보, 컨트롤러 개념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